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태관광의 등장 배경, 개념,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강미희입니다. 저는 현재 국제 지속가능 관광위원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관리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 생태관광협회 설립이사로 참여해서 지금은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생태관광협회가 설립될 당시에 이사로 다시 참여해서 운영을 함께 해오다가 지금은 회원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관광 지역 네트워크의 자문위원으로 참가하면서 각 지역의 생태관광 활동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질공원이나 생물권 보존지역 혹은 자연휴양림, 국립공원, 또 세계 자연유산 등등과 관련해서 국가위원회나 아니면 각 지자체 또 민간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관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서 과잉 관광, 영어로는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생태 관광이 중요한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태 관광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생태관광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등등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생태관광은 이미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넘어가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관광은 무엇인가? 관광 개념에 대해서 이미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 한자어로 그 의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빛을 보는 것이 바로 관광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곳에 빛을 보는 것,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깨달음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관광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투어라는 것도 원래 해점 바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빛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신들을 중국에 보냈을 때 그 사신들이 강국지광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에 빛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주나라 시대 역경에 이제 그런 표현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신들도 중국에 갔을 때 관광상국 우리보다 더 윗어른인 나라로 우리가 이제 상국으로 중국을 대했었지요. 그래서 그 상국에 빛을 보러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서 여러 가지 새롭게 혹은 더 앞서간 문물을 이제 배우고 또 관련된 서적을 구해오고 또 민간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신단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표현에서 우리가 현재 관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뜻을 보면요.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함. 근데 우리는 구경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죠. 구경을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내 생활의 변화까지도 가지고 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생태관광은 더욱더 그런데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광기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동안 여과,
비즈니스 또는 다른 목적으로 내가 생활하던 곳을 떠나서 여행하고 머무르는 활동, 즉 1년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관광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관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생태 관광 외에도 야생동물을 보러 가는 관광, 지질, 자원에 초점을 맞춘 관광,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는 관광, 유산 지역을, 세계 유산을 이제 보러 가는 관광, 혹은 자원봉사를 이제 하면서 또 하는 관광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로 조금 이제 그 부정적인 관광 형태도 물론 있습니다. 빈민가를 찾아가서 물론 새로운 그 깨달음과 또 봉사도 할 수 있지만 민가에 초점을 맞추는 관광도 있고요. 혹은 그 섹스 관광이라고 해서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그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런 관광이 그 외국 관광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에 이제 가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배우기도 하고 혹은 또 그 아직까지 위험이 있는 곳에 그 모험적인 의미로 가는 전쟁 관광 같은 것도 있습니다. 맛을 찾아서 다니는 미식 관광, 또 의료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그 전후에 또 여행을 결부하는 의료 관광, 문화자원에 초점을 맞춘 문화관광, 종교관광, 농촌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이 있고요. 생태 관광도 어떤 그 개념이나 원칙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지만 많은 관광 중에 한 상품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사진이 펼쳐지는데요. 무엇이죠? 예, 솥대가 있습니다. 솥대가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케냐의 마사이 마라 그 지역에서도 원주민들 점프를 아주 잘하는 마사이족이 살고 있는 마사이 마라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는 네, 사람 무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소떼는 물론 소가 또 축산업이 엄청난 그 이산화탄소를 사실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것은 좀 차치해 두고요. 그 동물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리지어서 사람대로 존재하는 모습은 글쎄요, 제게는 아름답지 않은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여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 베니스 가보고 싶거나 또 이미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베니스의 모습이 이 사진에 담겨 있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광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관광객들이 꽉 차 있고요. 우리가 아주 낭만적으로 타야 하는 배는 서로 엉켜 있고 또 대기하고 있는 관광객들, 그 옆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가 그 과잉 관광을 또 대표하는 하나의 도시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현지에 살고 있던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무질서하고 엄청난 양의 관광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그 삶의 그 질이 너무나 떨어진다. 그리고 살 수 없을 만큼 집값이 또 이제 올랐고 또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서 살 수가 없다 해서 떠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광이 이 베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아주 큰 비용을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쓰고 또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 편익을 가져왔지만 실제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몸으로서 삶으로서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먼 그 베니스의 예만 아니고 혹은 바르셀로나 혹은 유럽의 어느 도시의 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위도 했었고요. 또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편말을 들고 사람들에게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즉 관광 이전에 사람의 살고 있는 거주지임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저 이렇게 한적한 동네가 관광객이 모여들 때는 발 디딜 틈 없는 정말 우리 어디 테마파크에 놀이동산에 간 듯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최근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이 관광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곳에는 시간이나 장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잉의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정말로 보고 싶어서 이곳을 너무 사랑해서 오는 관광객들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한 놀이공원의 매표소의 사진인데요. 물론 놀이공원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생태관광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놀도록 이렇게 개발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기다리는 데 지치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놀이공원은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것이 또 만족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이제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주택가,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아니면 여러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고 민감한 자연 지역이고 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고족함을 느끼고자 하는 곳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과잉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관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중관광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중관광, 대량관광 혹은 그냥 전통적인 일반 관광이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중관광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눈이 아프도록 보고 마치 한 무리의 소떼처럼 모여다니면서 전통 문화와 지급 형태를 바꾸어 놓으면서도 지역 주민의 욕구와 가치관을 무시하는 관광. 또 다른 이제 표현으로는 자신들의 환경은 파괴해버리고 선진 소비사회에서 아름다운 자연지역으로 야생동물들이 있고 녹지가 있고 황급빛 해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른 환경을 소비해버리는 관광, 그것을 대중관광이다라고 비판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관광이 단순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잡부터 해서 환경 훼손 또 문화에 대한 침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만족 등등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관광, 그러면서도 만족스러운 관광을 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관광을 우리는 대안적 관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관광, 책임 관광, 공정 관광 이런 것들이 대안적 관광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태 관광도 이런 대안적 관광의 한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좋아하는 관광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야생동물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철새를 보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의 목적이자 바라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문화유적지에 가서 세계유산을 보고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시골 지역이나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문화를 경험하고 주민들과 뭔가를 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 카페 투어라는 것이 좀 젊은 분들한테 유행인데요. 아주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타이타닉 다 영화를 보셨거나 아실 텐데요. 수천 명이 함께 타서 여행하는 크루즈
나는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원하는 여행이 다르다. 이런 말을 이제 특히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설명하신 분이 플러그라는 이제 박사님이신데요. 사람마다 얼마나 활동적인가, 또 얼마나 모험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바라는 여행 경험이 다르고 그 바라는 여행 경험이 결국 어디를 방문하는지도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활동성과 모험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측하는 또 척도도 개발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실지, 얼마나 모험을 추구하시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제 추구하시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행이 어울리는지를 한번 우리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척도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면 크게는 이제 6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극과 극의 집단을 비교해 보면 이러합니다. 한 집단은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요. 여행을 가도 조금 짧게, 그리고 짧게 가다 보니 돈은 적게 쓰고 익숙한 장소로 가족이나 친구, 친한 사람끼리 이제 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여행을 아주 이제 자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가면 좀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아주 소수가 가는 여행을 선호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을 가다 보니 다소 불편한 그 숙소나 이제 또 편의시설들이 많이 없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지만 물론 거기에 아주 훌륭한 시설들이 있으면 또 그곳에 머무를 그 의사가 있는 분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태 관광에 가까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행 빈도가 높고 새로운 곳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일까요? 생태관광객은 이 오른쪽에 보시는 여행 빈도가 높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생태관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태관광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노랗게 표시해 놓은 여기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인데요. 이 유카탄 반도 중에서도 셀레스톤이라는 여기 하구 지역에서 생태관광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이 하구 지역은 미국 홍학,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홍학이 순천만에도 보면 있고요. 뭐 동물원 같은 데도 있는데 미국 홍학이 찾아와서 번식하는 곳이고요. 또 바다에는 아름다운 산호초가 발달해 있고 또 마야 문명의 유적들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숲도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원이 있는 곳에서 생태관광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이곳을 개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설을 여기에 도입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아주 멋진 숙박시설들이 있어야 되죠. 이 해변가를 따라서 이렇게 멋진 곳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많은 분들이 일단 잠자리 편한 걸 원하니까 이렇게 아주 멋져 보이는 반짝반짝 밤에도 그 불빛들이 빛나는 숙소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바나나 보트도 있고 해상 활동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요트 타고 나가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요트 정박장도 만들어서 요트 투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시설들이 그 유카탄 반도 또 생태관광이 탄생한 지역에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을 이 지역에서 추구를 했냐면
가능하면 숙소를 크게 짓지 않고 지역의 문화와 경관과 어울리는 숙소를 조금 짓자. 그러면서 원래 어부는 어부 활동을 하고 또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된다면 가지고 있는 보트를 이용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 크루즈 경험을 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등산로를 따라서 자전거 투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끝나면 체조와 요가를 통해서 조금 정적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면서 마야 유적이 있으니까 마야 문화에 남아있는 음식법도 쿠킹 클래스 같은 걸 통해서 전하면 어떨까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보셨던 것들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도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것들은 좀 더 대중관광에 가깝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 보시는 활동들은 생태 관광에 가까운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역에서 생태 관광이 나오게 되었냐 하면 이 생태 관광, 영어로 이코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세바요스 라스쿠라인이라는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이분은 멕시코 정부 기관에서 국장님으로 당시에 건설부 국장님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요. 또 그 개인적으로 환경단체의 수장을 맡고 또 계셨습니다. 조경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유카탄 지역, 생태관광의 탄생 지역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지역을 개발업자들이 요트 정박정으로 다 만들려고 지금 땅을 보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지역에 내려가서 주민들에게 땅을 팔지 않도록 그래서 그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고 또 우리 그 산호초가 잘 보호해 있는 그 해양 자원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 하지만 이미 철새들을 보러 또 야생동물 관광객들도 오고 있고 아름다운 마야 문화 또 이 지역의 자연을 보러 생태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현명하게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보존할 수 있는 관광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의 자원을 보존하면서도 경제적인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생태 관광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용어를 1983년도에 이코투리즘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생태 관광이 처음 공식화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이 태어난 연도는 1983년, 장소는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입니다. 이분이 아주 길게 또 멋있게 생태관광 정의를 내렸는데요. 너무 깁니다. 그런데 국제생태관광협회 1990년도에 만들어져서 미국의 그 국제 NGO로 설립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 2014년도부터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명이 운영하는 회사로 되어 있어서요. 더 이상 국제생태관광협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1991년도에 국제생태관광협회가 생태관광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환경보호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염두에 두고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 있는 여행, 즉 생태관광은 4개의 요소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환경보호. 두 번째, 주민복지. 세 번째, 자연지역. 네 번째, 책임여행.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생태관광이 뭐야? 환경보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책임있는 여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 책임있는 여행이라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만 책임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책임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해설사이실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역할로 생태관광 경험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지요. 공급자도 책임있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도 책임있게,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도 책임 있게 행동할 때 우리는 생태 관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국제생태관광협회가 흩어지기 전에 이제 정의를 약간 수정하면서 해설과 교육이라는 것을 정의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의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요. 1991년도에 나온 이 정의를 국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설과 교육을 통해서 책임 있는 여행이 가능하고 이제 책임 있는 여행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지역 주민 교육도 하고 해설사 교육도 하고 또 관광객에게도 교육적인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과 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하지만 여전히 또 개별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드시 해설과 교육이 여기에 포함되어야지만 생태 관광이냐라고 할 때 약간 그런 이것이 책임 있는 여행을 도와주긴 하지만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이미 그 자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연스럽게 지역에 숙박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정의는 조금 너무 교육적인 관광을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앞에 초록색으로 적어둔 정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 관광의 개념을 앞서 태동 배경과 더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생태 관광은 관광이라는 큰 틀 안에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태 관광이 아니라 그 관광을 통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의 환경 인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또 물론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의 환경 인식도 높아져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보존을 관광객이든 살고 있는 사람이든 여행을 공급하는 여행사든 해설사든 보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또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경제성도 포함될 때 우리는 생태 관광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에서 이루어지되 보존을 지지할 수 있도록 환경 인식을 높여야 되고 그것이 경제성을 가지는 관광, 그것이 바로 생태 관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개념인데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보존도 지지하고 환경인식도 높이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잘 보존된 지역에서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고 즉 자고 먹고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그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여행, 그것이 바로 생태 관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속 가능 관광은 생태 관광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지속 가능 관광과 생태 관광을 동일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지속 가능 관광을 또 다른 관광의 형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 관광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방문객, 산업, 환경,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다루는 관광. 너무 어렵고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누가 이 지속 가능 관광을 해야 하냐면 모든 형태의 관광, 모든 관광지, 모든 관광산업, 모든 관광객이 추구해야 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가능 관광과 생태 관광은 전부 다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관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그러면서 방문자의 만족, 관광산업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관광이고 생태 관광입니다.
그런데 생태 관광과 지속 가능 관광의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즉, 이 빨간 선이 관광, 전체 관광이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 관광은 이 빨간색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이 방문하는 곳의 자연, 문화, 주민,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 관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생태 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라고 했지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은 뭐 농촌 관광, 뭐 해양 관광, 모험 관광,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관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잘 보존된 곳에서 환경 보존과 주민 복지를 생각하면서 책임 있게 여행하는 것을 생태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은 자연 관광 혹은 자연 기반 관광의 한 부분인데 환경적인, 사회적인,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30% 정도가 지금 지속 가능하다 관광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관광은 좀 더 그 우상과 같이 모든 관광이 추구해야 되는 개념, 원칙이라면 생태 관광이나 다른 자연 기반 관광, 농촌 관광, 문화 관광 뭐 이런 것들은 개별 관광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생태 관광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연 기반 관광들 혹은 문화 관광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 관광들, 또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관광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때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다 같아지고 모든 관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또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더라도 지속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구분이 되셨나요? 지속 가능 관광은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모든 관광이 추구해야 되는 그 원칙, 개념이고요. 즉, 우상과 같은 개념이고 생태 관광은 문화 관광, 종교 관광, 농촌 관광 같은 하나의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특별한 활동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퀴즈를 내볼까 합니다. 인도네시아 코모도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세계유산이기도 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이 다양한 관광객들이 하루에 평균 얼마를 쓰는가를 영국에 있는 연구기관이 한번 비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모도 섬에 오시는 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그룹은 크루즈 선을 타고 오시는 분, 또 두 번째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해서 다 같이 그룹으로 오신 분들,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배낭을 메고 온 배낭여행객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 관광객 이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돈을 쓴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그룹은 10만 원 평균, 다른 그룹은 5만 원, 또 마지막 한 그룹은 5원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생태 관광, 배낭여행을 포함한 생태 관광객은 얼마를 썼을까요? 제가 그 대면 강의를 할 때 이 질문을 드리면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답이 5만 원 혹은 5원입니다. 그럼 10만 원은 누가 썼느냐? 대부분이 크루즈 관광객이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정답을 맞추었으면 나중에 제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큰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을 쓴 그룹은 크루즈 관광객도 아니고 패키지 관광객도 아니고 바로 배낭여행객을 포함한 생태 관광객입니다. 왜냐? 배낭여행을 가더라도 한 곳에 주로 오래 머물다가 또 이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단일로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생태 관광객은 그곳의 자연과 문화를 배우고 주민과 교류하고 하기 위해서 주로 오래 머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잠을 자야 되고
잠을 자다 보면 새끼를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다 보면 어떤 관광 상품을 사게도 되고 기념품을 사게 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도 많은 유명한 관광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가는 곳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관광 형태는 어떤 것일까? 짧게 머물렀다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관광을 우리가 원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는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생태 관광은 연구에 의하면 많은 돈을 지역에 남기는 걸로 나옵니다. 당장 지속가능 관광 또 생태 관광으로 아주 유명한 코스타리카에서 그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요. 저는 지금 2010년도 자료를 보여드리지만 코로나 시대 이전 2019년까지의 자료도 비교해 보면 동일합니다. 사실 즉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사람들 숫자와 그들이 쓴 것으로 나오는 돈을 한 사람당 얼마를 썼는가를 계산해내고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1위 관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를 방문한 관광객이 1인당 얼마를 썼는가를 비교를 해보면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이 쓴 것으로 나옵니다. 2010년도에는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분들은 대략 100만 원, 프랑스를 방문한 분들은 70만 원 정도 썼는데 2019년 자료로 보니까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140만 원 이상, 프랑스를 방문하신 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쓴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코스타리카가 그 2007년도까지만 제가 내부 자료를 받아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관광객 수는 10년 동안 7배 성장했는데 경제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14배가 성장한 걸로 나왔습니다. 즉 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품질을 높이고 그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관광은 적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많은 돈을 우리 지역에서 쓰고 또 그만큼 아주 만족하고 돌아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복잡해, 쓰레기가 넘쳐, 소음이 넘쳐 라는 불평을 하시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역을 정말 사랑하고 또 좋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저분들이 와서 또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상품을 사가서 우리가 더 살기 좋아졌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 결과들도 생태 관광은 대부분의 돈이 지역에 남는 데 반해서 패키지 여행을 오신 분들은 그 중간에 이제 공급 라인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업체가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기 때문에 지역에 실제로 남기는 돈은 작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생태 관광을 해야 하는가? 생태 관광의 개념이 추구하는 바가 아주 훌륭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생태 관광을 제대로 하게 되면 지역에 이런 혜택들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생태 관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태 관광과 관련된 단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국제생태관광협회는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생태관광협회가 이제 없어지게 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근무가 아니라 이사로 계시던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한 후에 개선이 되지 않아서 다 그 기존의 타이즈라고 불리는 국제생태관광협회를 나와서 글로벌 이코투리즘 네트워크이라고 새로 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성한 그 네트워크 내에서 그 북미 지역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럽,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등으로 지역별 네트워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또 회원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우리 아시아 생태관광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그 협회로 이제 발족을 했었는데요. 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발족하면서 우리 이사들이 같이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아 생태관광 네트워크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활동들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생태관광협회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생태관광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또 지역별로 활동들을 또 잘하고 계시지요. 또 지역 단위로 다시 내려가서 각 지역별로 생태관광협회 혹은 협의회가 있고요. 중간 조직으로 전라북도 또 제주도에 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혹은 생태관광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이런 개별 지역들의 활동들을 또 지원하는 역할들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환경부가 또 지정한 생태관광 지역이 지금 현재 26개소가 있고요. 올해 추가 지정을 위한 심사가 4월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5월 달이면 추가로 몇 곳이 더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일찍 그 생태관광 관련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인증사업이라는 것을 했었고 또 오랫동안 지금 20년 가까이 동안 생태 테마관광 육성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고 약간의 기반 시설을 이제 정비하고 설치하는 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새로 지역을 선정을 했었고 올해도 심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들은 2019년 예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이 정말 지속가능하려면 이 5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잘 보존된 자연, 두 번째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세 번째는 안전과 위생, 네 번째는 생태적 시설, 다섯 번째는 역량 있는 에코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보존 중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자원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생태관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우선적이다. 근데 그 보존이 예전부터 잘 보존되어 있어도 좋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전쟁을 또 겪으면서 또 식민지를 겪으면서 자원이 아주 훼손이 많이 되었었고 복원된 자원들도 많이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원된 자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존된 자원을 계속해서 보존을 잘 하려면 끊임없이 자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부분은 그 생태관광 지역에서 당연히 우리 식물들을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종이어도 그것이 침입종도 있고 그렇지 않고 기화된 식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 관광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생식물, 고유식물을 심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생태관광에서는 더더욱 우리 지역의 고유한 종,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고유식물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들 식물들을 이용해서 조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복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당연히 친환경 재료 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에너지와 물과 관련해서 그
소비 자체도 줄이고 또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기후변화가 엄청 심각한데 우리 생태관광 지역은 기후변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이나 물 사용, 친환경 에너지의 도입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조건 줄이고 그다음에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그런 실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의 카미카츄라는 곳에 예를 들면 이곳은 생태관광 꼭 가봐야 하는 일본 내의 생태관광지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만 이 지역이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오랫동안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이제 쓰레기를 일단 이제 줄이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이기도 하지만 또 분리도 잘 해야지 자원 활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분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방을 운영하는 등등 정말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은 생태관광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하고 탄소 발생량을 극적으로 낮추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라우 플랫지, 팔라우 서약이라고 불리는 그 새로운 비자 시스템을 도입한 팔라우 국가의 예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팔라우는 작은 섬나라인데 이 섬나라가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과잉 관광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새로운 입국 심사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즉 입국할 때 도착 비자를 주는데 그 도착 비자를 발행하는 조건이 지금 여기 어떤 그 도장이 있지요. 여기에 서약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서약을 하면 이제 도착 비자 도장을 확 찍어 주는데요. 이 서약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서약이 뭐냐? 지금 여기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팔라우 어린이들에게 하는 약속, 즉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책임 있는 손님이 되겠다. 그래서 물에 씻겨 없어질 발자국만 남길게 라고 아름답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물에 씻겨 없어질 발자국만 남기지 않는 훼손 행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 없는 마을 축제들이 점점점 일어나고 있고 또 에코파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지역에서 만든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고 도시락을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고 또 지역의 농산물로 꾸며진 내용물을 채우는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관광 프로그램은 어떠합니까?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여전히 일회용품을 많이 제공을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손쉽게 쓸 수 있는 일회용품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쓰고 계시지 않는가요? 여러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어떠한가요? 생태관광다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2020년 1월 달에 생태관광 지역 사무국장님들과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요. 함께하는 활동의 하나로 우리가 생태관광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업자로서 혹은 주민으로서 여행자로서 조금 약속하는 그 우리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룹 그 논의를 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약속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이걸 한 번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 마라 보다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관광객한테는 여기는 정말 보존해야 되는 곳입니다. 철새 도래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개 데리고 오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물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맞춰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깨끗한
관광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내용처럼 그 방문자로서의 약속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여행을 시작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주민들도 준비된 주민, 생태관광 지역으로서의 주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는 손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지역을 보존하고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스스로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생태관광 기업들, 또 생태관광을 하지 않아도 그 일반 관광에서도 내가 책임 있는 사업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 또 실천하는 사람들, 그에 따라서 인증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들, 지역의 식당들, 또 프로그램 제공자들 전부 다 책임 있는 기업, 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중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탄소 발자국 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생산 전 과정에서 제품화하는 데까지 얼만큼의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를 측정하고 또 그 측정된 온실가스량이 다른 일반 비슷한 상품보다 월등히 낮은 탄소 발자국을 이제 나타낼 때 받는 인증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관광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그 우포나 순천만에 있는 또 뉴스 호스텔이 생태관광을 위한 숙박시설들이 또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은 로컬푸드와 지역 생산물 구매입니다. 우리가 로컬푸드 당연히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실 수 있죠. 또 먼 곳에서 가지고 오면 그만큼 탄소 발자국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 관광은 지역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외부의 상품을 쓴다는 것은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제가 두 개의 사진을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하나는 마트에서 이제 가시면 항상 우리 동네 로컬푸드 엄청 로컬푸드 매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로컬푸드가 다 일회용 그 비닐, 플라스틱에 쌓여 있습니다. 이 옆에는 제가 구글에서 로컬푸드로 검색해서 가지고 온 그 사진인데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물론 그 일요시장 같은 데서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이런 개별 포장이 안 돼 있고 이렇게 그 종이에 나중에 싸서 주거나 가지고 온 그 가방에 넣어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로컬푸드 당연히 좋지만 로컬푸드를 다시 일회용품에 그 지구를 아프게 하는 포장재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로컬 푸드가 관광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고 지역에서 생산한 음식물이 아니어도 다양한 상품들이 관광객이랑 연계돼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뭐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그 이제 경험했던 로컬 푸드 집에서도 먹고 소풍 나가서도 먹고 현장에 아침 일찍 야생동물 투어를 하고 왔더니 그 호텔에 가기 전에 이렇게 그 강가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직접 그 간단한 조리 도구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일회용품 저기 없는 거 보이시지요? 그리고 몽골에서도 식당을 찾기 어려워서 항상 그 유목민 집에 자고는 도시락을 받아오는데 이 도시락은 여행사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민은 그냥 이렇게 담아주면 되도록 했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아침 일찍 야생동물 투어를 이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그 도시락, 뭐 음료수는 어쩔 수 없이 일회용이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여행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훌륭하게 로컬푸드로 이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모든 재료가 지역에서 오고 또 이 그 상을 주시면서도 이
각각의 재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식당입니다. 진안에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과 위생이 보장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누구보다도 이제 위생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생태 관광 지역은 보통 우리가 자연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 일반 관광지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전을 체크하고 또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훈련을 그 실내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실제로 응급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해보셔야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잘 대응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본제로부터 대체로 안전한 생태관광 지역인 것 같지만 또 요즘 여러 가지 극악한 범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도 계속 홍보해주고 또 그 안전 을 특히 범죄와 관련돼서 이제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해외 관광객을 위해서는 부산이나 우리 서울에도 이렇게 싸이를 이제 모방한 관광 경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관광 경찰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해외에 나가셔도 관광 경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관광 경찰은 총을 메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제가 필리핀에 가서 같이 찍은 관광 경찰인데요. 큰 총이 있죠. 처음에는 우와 안전하구나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큰 총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코 안전하지 않구나 다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안전한 곳에서 관광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그 세계 적으로 여러 이제 중요한 단체들이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WTTC라고 이제 유명한 세계 여행 관광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들 관광지들이 안전하다, 국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프로토콜, 즉 이제 규약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들을 승인해주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전략,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생태 관광에 부합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숙박시설이든 식당이든 체험시설이든 혹 관찰시설이든 친환경적이고 친문화적이고 친지역 경관적이고 친지역 경제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에 어울리는 시설이 꼭 우리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문화랑은 동떨어져 있고 우리 산세와 맞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제 묵었던 나중에 또 설명드릴 시설인데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 산에 있으면 어울릴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 어울리는 시설과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시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친지역 경제라는 것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시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고 뭐 훌륭한 숙박시설이 있지만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다 외부로 나간다. 그 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은 다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들이고 지역 농산물은 하나도 안 쓴다. 고용된 분들도 다 외부에서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친지역 경제적이라고 하기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관광에 어울리는 시설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충족할 때 우리는 생태관광 시설이라고 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 생태관광지는 아니고 지질 공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그냥 제가 예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와서 이렇게 분주한 시설물 안내판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예로 했고요. 여기도 뭐 이미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반도 지형을 딱 제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이런 게 붙여져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 빼꼼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안내판을 세워 놓지 않았나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요. 정말 예쁜 올레길 안내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4개나 있습니다. 한 장소에. 이렇게 너무 많은 것도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간단해도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 자체는 이런 모든 미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안내판부터 숙박시설까지 다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태국에 세계 유산 지역 중에 한 곳인 곳을 가서 스코타이라는 곳인데요. 그중에 인제 농촌 마을에 인제 체험을 잠깐 하러 갔었습니다. 그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 세련되게 이렇게 그 장식을 해 두지 않았나요? 일회용 빨대를 이제 당시에 쓰긴 했었는데 음료수 한 잔을 주더라도 나뭇잎으로 이렇게 감았고 또 꽃으로 장식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되게 미적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 그냥 일회용 종이컵 탁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곳이 케냐에 있는 일응가웨시 라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응가웨시 라찌는 아프리카 최초로 지역 주민에 의해서 개발되고 운영되는 에코 라찌인데요. 물론 그 개발 비용은 미국에서 지원을 하고 또 지역의 환경단체가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마을들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80%는 보존하겠다. 나머지 20%만 목축업과 농업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목축업이 이제 확장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들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고 또 불법적인 그 수렵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이제 환경단체와 또 미국의 우리의 코이카 같은 이제 그 지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에코라지를 만들어 줄 테니 주민들이 이제 이런 보존 활동에 참여하고 친환경적으로 또 생태 관광이라는 걸 하십시다 해서 약속을 하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수익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마을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또 그 멸종 위기종 보존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묵었던 곳인데요. 어느 곳 하나 이렇게 그 인공적인 것들이 안 보이지요. 그다음에 태양열로 이제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밤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이런 층고 하나하나도 여기도 마사이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들인데 이 마사이 부족의 문화를 보여주도록 침대보호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환경 주차장입니다. 너무나 친환경적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표지판입니다. 어느 곳 하나 인공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쓰지 않고 자연물을 이용해서 표지판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 그다음에 이 거울도 세면대 보시면 거울에다가 이 지붕에서 쓴 그 풀을 이제 감아가지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플라스틱을 하나도 플라스틱 여기 있지만 여기 친환경 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이족의 문화를 보여주는 침구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몽골에 가도 우리 몽골 그 게르라고 하지요. 아주 이제 이곳도 너무 지역과 함께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 세계적으로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 장식이나 돌 하나까지 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돌로 만들었는데 이 지역의 돌은 좀 희귀하대요. 그래서 이 지역 인근에서 돌을 가지고 오지 않고 돌이 충분히 있어서 전혀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은 곳에서 이 돌을 수급해 와서 건물을 지었는데 역시 몽골 전통 양식을 이제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묵었던 그 숙소 안에 여기 이제 안쪽이 이제 변기가 있고 여기 세면대가 있는데 샤워장은 없었습니다. 샤워장은 공동 샤워장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방 안에 샤워장이 있으면 그만큼 편안하게 샤워를 오래 하다 보면 물 소비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VIP 룸은 샤워장이 그 안에 있는 걸로 아는데 대부분의 숙소가 안에 샤워장이 없고 공동 샤워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2인이 이제 쓸 수 있는 방에서 잤는데 하루 숙박비가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여행비가 그 안에 이제 하루 투어 나가는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몽골 여행비로는 아주 비싸죠. 하루에 30만 원 이상을 이제 주고 잤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수요가 아주 많고 또 그 번 돈을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는 아주 그 훌륭한 생태관광 그 숙박시설 또 생태관광 여행사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다른 잡지가 아니라 그 지역의 야생동물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 보존과 관련해서 했고요. 이런 그 세제, 그 손 씻는 세제 이런 것들도 다 친환경적으로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화장실 정말 그 해외에 내놓을 만큼 아주 품격 있는 화장실이 많은데 저는 너무 가끔은 '너무 플라스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겉모양은 예쁜데 안에 들어가면 조잡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중 화장실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 생태관광 시설은 무엇인가?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그 중수도를 재활용해서 물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시설들, 빗물들을 저장해서 빗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공동 정원이 있으면 거기에 쓸 수도 있고 청소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울산 생태관광 지역에 있는 3호 철새 마을에는 다 모든 건물에 679개 주택의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생태관광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설치해야 될 시설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대중교통망이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갖고 가지 않아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역량 있는 에코 가이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있는 여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설과 교육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이미 조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동을 주는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감동은 무엇이 감동을 주는가? 물론 고품격 시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가 공급자가 보여주는 열정, 그 지역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몽고 그 숙소의 회장님인데 그 대표님인데 이분이 당연히 몽골 분이고 몽골 문화에 대한 자긍심 그다음에 그 이 고비 사막 끝자락에 이 숙소를 만들게 된 동기 그러니까 너무나 불법적인 사냥이 많아서 그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사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숙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을 모시고 왔는데 그렇게 되면 혹시나 안전사고가 그 불법적인 그 사냥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그 당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전에 신경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그 숙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 또 어떻게 하면 게르 숙소를 여는지 어떻게 관광 그 사업을 유지하는지 등등을 아주 지원을 많이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여행하기 전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탐조 전문 가이드인데요. 인도에서 제가 묵었던 그 역시 이제 친환경 숙박시설에서 근무하는 친구인데 이 지역 출신입니다. 이 지역 출신이면서 어떻게 본인이 이런 에코 가이드 활동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 보고 특히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도감이 있는데 제가 9년인가 9년 전인가 그때 방문을 했었는데요. 도감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렇게 너덜너덜할까요? 그래서 이분한테 직접 설명은 듣는 것도 좋았지만 그분의 도감을 보면서 그 새에 대한 열정,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 꾸미지 않고도 관광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움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잘 훈련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유목민 집에 잤는데 그 유목민은 그 말을 이제 따로 많이 키우고 있지 않아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유목민 말을 타는 걸 경험을 해라 해서 갔었는데
그 말들이 다 그 관광객 태우는 말들이 아니어서 이 말들을 조금 이렇게 그 편안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타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중에 말젓 짜야 되고 소젓 짜야 되고 뭐 하여튼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우선인 분들을 보면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 '아 저게 저분들의 유목민의 삶이구나.'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기 인도에 아주 그 못 사는 마을이긴 한데요. 그 마을에 이제 투어를 같이 숙소에 이제 자고 갔는데 그 마을 전체가 이 할아버지 커피 만드는 할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할아버지가 커피 만드는 가정인데요. 정말 달디 단 맥심 커피 한 2배는 더 단 커피인데 아주 멋지게 커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 할아버지가 마을의 자원이고 또 자랑스럽게 관광객이 쉬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이제 했는데요. 이런 스스로 삶에 대한 자부심 또 우리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생태 관광 지역들이 고품격 아주 고급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처럼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급 시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목민 집에 잘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그 화장실 커버까지 줘서 제가 우산을 갖고 가지 않아도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제 그 여러분이 큰 볼일을 보시면 그것들을 또 말려서 그 연료로 인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할 때는 생태 관광객들은 불 경우 필요하다면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태 관광객입니다. 생태 관광은 불편한 관광이다? 아닙니다. 하지만 불편함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유목민인데 의 인공시설을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없죠. 그래서 유목민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시설도 감사한 시설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폐수 시설을 갖춰야 하는 곳이라면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겠죠. 또 경우에 따라는 샤워실이 없어서 이렇게 냄비 하나로 머리 감고 세수하고 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관광객, 그들이 바로 생태 관광객이고 반드시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제가 한 8-9년 전에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물 항상 유목민한테 받아서 오고요. 그 저희 커피컵인데 씻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몽골은 워낙 그 물이 귀한 곳이어 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때는 위생을 조금 뒤로 놓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앞에 이미 5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고 근데 그 감동을 또 끌어내는 것이 리더 또 그 리더와 함께 각각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합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별인의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개별 해설가로서의 혹은 개별 다른 그 식당 주인으로서의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지만 리더의 이끌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주민이 행복한 관광객을 만듭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관광객에게 행복한 경험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만족시키는 여행보다는 주민들이 행복한 방식이 무엇일까? 어떤 여행을 할 때 지역 주민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지역 주민이 할 수 있을까? 그 할 수 있는 일을 관광객의 관광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혹은 연구자들 개개인은 정책 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지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요. 지역에서는 그런 지침을 따르고 준수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생태관광 지역이 얼만큼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그 담당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이나 또 공무원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는가를 이제 보는 과정이어서 이런 평가 과정도
그 지침의 준수를 요구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수용력입니다. 그 수용력이 때때로는 생태적인 수용력일 수도 있고 관광객이 느끼는 혹은 주민이 느끼는 그 수용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관리 인원에 대한 수용력도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아까 처음 사진 봤던 아름다운 그 자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몰려 있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죠. 그런 과잉 관광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주 잘하지만 정말 주민이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좀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거 관광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참여를 유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런 쓰레기, 에너지, 물, 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생태관광은 아주 지금 봤을 때 멋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태관광은 지속가능 관광의 스타, 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누구보다도 지역의 복지, 누구보다도 환경을 이야기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지역에서 관광을 혹은 생태관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개인이 관광객으로서 관광할 권리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관광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관광을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GSTC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 관광을 하나의 여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계속해서 이제 그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이제 그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태관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들을 배워봤는데 혹시나 여러분에게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어수선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또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